어떤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사건이 좀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검찰 개혁이 저한테 주어진 숙명 같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을 오랜 기간 이렇게 주장해 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좌천이 잘 당하거나 승진해서 탈락되거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여러 고초를 겪었지만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제가 응당히 당연히 감수해야 될 그 정도의 어떤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주어진 숙명의 길을 묵묵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몇 개의 사건이 좀 쌓여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일할 때 이른바 윤우진 세무서장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윤석열 부장이었는데 이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윤석열이라는 부장과 이제 그 뇌물을 받은 돈으로 영종도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윤석열 부장을 이제 접대를 한 것이죠. 그 윤석열 부장이 윤우진 그 부패 비리 공직자인 윤우진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이게 다른 공직자였으면 파면되고 구속됐어야 될 그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경찰 수사를 가로막더니 언론을 상대로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골프 쳤는데 뭐 잘못했냐? 이렇게 그 누구도 골프 쳤는지 내가 다 알아야 되냐? 그걸 왜 다 밝혀야 되냐? 이렇게 뻔뻔한 대응을 하는 걸 보고 검사들은 이 자신들을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가 일부 검사들의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검찰 제도 자체가 저는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제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문제를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민사회 또 뜻있는 의원들이 많이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철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미완이고 실패로 끝났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1, 2위를 뭐 이렇게 나누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장 큰 걸림돌은 당연히 네, 검찰 그러니까 그 개혁을 당하는 검찰의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그거와 동일한 수준의 걸림돌은 우리 당내의 개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개혁을 뒤로 미루자라고 했던 이런 흐름,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 국회의장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역사적 평가를,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은 자, 이 책에서 보면 아주 참담한 실패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이제 그 대선 끝나자마자 강력하게 그 형사소송법, 그다음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물론 이제 뭐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고 또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주도해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자, 황 의원님이 책에서 참담한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보시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검찰 개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 20년 역사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999년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 뭐 그때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이 이른바 촛불 시민들이 첫 번째로 꼽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셨고, 그리고 이어서 21대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의회 지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 또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러한 강한 힘이 아니면 검찰 개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이미 요소에 그 많은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언론, 재벌, 검찰이 사실상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혁명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쉽게 깨지기 어려운, 균열이 가기 어려운 굉장히 강고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과 즉 행정부와 또 의회 권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이렇게 힘이 부여되어 있을 때 이때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그리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검수완박이라는 공격만 당했지 실제로는 이것이 검찰개혁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드는, 도루아미 타블로 만드는 그런 법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아주 참담한 실패다. 왜 우리는 검수완박이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당하면서, 그렇게 공격당하면서 왜 검찰개혁 법안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냐는 거죠. 입법 독주라고 욕먹어가면서 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책임 있는 분들은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뭐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국회의장 하셨던 분, 또 당시 우리 당의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 또 당 지도부의 입법 전략의 부재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때 그런 이른바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께서 여러 가지 과오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것이 마지막까지 저는 기대를 가졌던 것은 이른바 힘들게 의장 중재안이라는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 국회의장님이 그래도 의장 중재안이 저는 몹시 못마땅하긴 했지만 이거라도 입법화가 된다면 그래도 정말 그 진일보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장 중재안이 입법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왜 입법화를 못했는지 그분이 너무 한탄스러웠고, 그래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한 그런 정당이라는, 입법 독주한 정당이라는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아무런 검찰개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실패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검찰개혁이 뭐 거창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 세계적으로 한국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좀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직접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 타기관으로 이것을 이제 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동안에 왜곡을 시켜왔습니다. 자, 김영민 의원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그 법을 바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인 것이죠. 이 제도 개혁은 지금 현재의 정권과 국회 구성상으로
완전히 완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희가 다시 제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법사위원장을 넘겨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검찰개혁법은 당시 의장 중재안에 따라서 일종의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검찰개혁법은 거기서 논의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사개특위를 구성했는데 사개특위는 7대5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7, 국민의힘이 5. 그래서 필요하면 다수결로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걸 구성한 단계에서는 6대6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는 합의를 금쪽같이 여겨서 그 합의는 지켜놓고 국회의장과 같이 합의서를 쓴 7대5는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걷어차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을 그 당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했는데, 어쨌든간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발의를 하더라도 6대6인 이 구조에 사개특위에서 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개특위가 회의가 열리지조차 않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인적 청산 혹은 검찰의 문화를 바꿔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상 가지고 있는 검사 탄핵 제도입니다. 검사 탄핵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과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검사들이 이렇게 이 정권에 충성하면서 준동할 수 있는 이유가 줄 잘 서면 좋은 자리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개업해서 돈 많이 버는 이 두 가지 목표, 그 두 가지 동기 때문인데, 검사가 탄핵되면 5년 동안 공직 임용이 안 되고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줄 잘 서서 이 정권에 충성하더라도 검사가 탄핵이 되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탄핵은 검찰의 문화를 제대로 돌리는 매우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검찰 독재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당이 없어요. 야당만 있습니다. 민주당 야당이고요, 국민의힘도 야당이에요. 여당은 어디 있냐?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이 여당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검사 탄핵이라는 이 헌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이 비상한 검찰 독재, 이상한 현상, 위헌적인 상태를 다시 합헌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검사 탄핵은 검찰 개혁을 이끌어내는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검사 탄핵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와 버렸네요. 근데 이제 당내 또는 당 안팎에서 이런 검사들 탄핵에 대해서 또 뭔가 그 우려하는 목소리, 뭐 그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신중론이, 좋게 얘기하면 신중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검사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던 두 명의 검사, 손준성, 그 다음에 그 이정석 검사는 당론으로 채택을 해놨기 때문에 의총에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신중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론 결정해 놓은 상태라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검사 탄핵을 저희가 TF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검사들 추가로 탄핵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내 의견들을, 신중론을 어떻게 넘을지는 좀 고민입니다. 김 의원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황 의원님, 한동훈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죠? 고소를 하셨죠? 네.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론도 뜨겁습니다. 또 거기에 또 반대로 뭐 역풍이 우려된다, 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 안팎에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님 말씀 조금만 더 우선 부연하면은, 현재는 뭐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곧바로 완수하는 그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으로 그걸 완수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이 탄핵이다, 검사 탄핵이라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이제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것은 헌재에서 기각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징계가, 공무원은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하기가 좀 곤란한 공무원들은 국회가 탄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게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고 또 권한입니다.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해라. 그 탄핵 대상에 바로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자체적으로 징계받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가 탄핵 1차적인 대상으로 2명 선정한 손준성, 이정석 검사 그 2명의 비위사실도 일반 공무원이 있으면 벌써 감옥에 가고 파면됐어야 될 비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검사장을 승진시켰어요. 또 한 명은 뭐 어디 영전이 됐었어요. 이번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디로 자리를 옮기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검사들이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도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 지키지만 않으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검사들의 이 비리, 부패, 과오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 바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 수초권이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을 잘 안 해온 것입니다. 활용을 안 한 것은 국회의 직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준성 검사, 또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우선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고요.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한 장관은 탄핵 사유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우선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과 법률 위반 첫 번째, 한 장관이 헌법 법률 위반한 것은 국회가 작년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라 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입법을 한 것이죠. 국회가 입법을 하면 그걸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입니다.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른바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이다, 무슨 부령이다, 이렇게 령 또는 규칙 이렇게 이름하에 만드는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세부 사항을 규율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한 것이 입법 내용인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무한대로 늘려놨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이 탄핵 안 당하면 뭐가 탄핵 사유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거든요. 이게 명백한 탄핵 사유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장관이 그 국회 입법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걸 주장하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말이 어려워서 권한쟁의 심판인데 어쨌든 국회가 잘못한 거다 이걸 주장했어요. 근데 헌재 결과가 뭡니까? 아니야, 국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래서 한 장관의 그 권한쟁의 심판은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때 그 한 장관을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른바 신중론이니 역풍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 기각되고 나면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각되고 나서는 또 뭐 어쩌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큰 탄핵 사유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 장관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계를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세상에 어떤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어떤 행정부의 장관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에게 질의하는데 그 질의에 대한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로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장관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위반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면은 질문 취지에 전혀 안 맞는 엉뚱한 얘기로 의원들을 공격하고 곧바로 몸을 뒤로 의자로 제껴버립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로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탄핵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최근에 한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한 장관이 있습니까?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그게 곧바로 또 탄핵사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그런 걸 열심히 돕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탄핵 소추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장관의 발언을 보세요. 민주당을 민주당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다닙니다. 이 탄핵, 이런 사람이 탄핵 안 당하면 누가 탄핵 당합니까? 그래서 명백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물론 한 장관을 탄핵시켜 나면 파면이, 탄핵이라는 게 인용된 파면되는 거고 아니면 기각되는 건데,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한 장관을 띄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한 장관을 더 띄우고 말고 할 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헌법과 법률대로, 정도대로 가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면, 탄핵사유가 있으면 탄핵 정도대로 가면 되지, 여기에 무슨 정치적 공학, 정치 계산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탄핵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검찰 특활비를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막대한 검찰 특활비를 자신의 정치 행보에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고, 그게 지금 소송을 통해서 일부 조금씩 확인되면서 그쪽으로 쓴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검찰 특활비를 쓰는 구조가 법무부 장관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받아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기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특활비를 혹시 장관이 쓰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저희 발빠르게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한 장관 탄핵 얘기를 지금 했는데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또 전사로 만드시는군요, 갑자기. 예, 저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위법한 시행령을 말씀 주셨잖아요. 위법한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은 국법상 대통령이 서명하고 재정 공포 그리고 시행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그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를 장관들이 하거든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또 장관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장관과 대통령 둘 다에게 물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하는 것이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이 헌재에서 확인만 되면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법률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주셔가지고 또 전사로 또 본의 아니게 뭐 각오하세요. 압수수색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이 뭐 잘하는 그 무기죠. 강력한 무기가 압수수색인데 그것도 뭐 한번 당하면요 또 괜찮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당내에서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 철험에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상당히 이제 앞장서서 싸우셨는데요.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강경파다, 뭐 중도층의 민심을 또 거기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또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두 분 각자 짧게 펴주실래요? 김용민 의원님과 저는 그 철험회 초기 멤버입니다. 지금은 약 20여 분 정도가 철험회 의원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이신데 초기에 5, 6명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철험회 모임은 검찰 개혁을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매년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그 연속 토론회를 계속 개최해 와서 국회 여러 의원들의 연구단체 중에 철험회가 가장 우수한 그 연구 활동을 해왔다 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고 이렇게 모범적인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이 철험회를 조선일보 등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재벌, 그 다음에 검찰, 이 세 개의 이 대한민국 이 강고한 보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 있는 철험회에게 온갖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틈만 나면은 악마화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험회 의원들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좀 억울한 거는 또 아쉬운 거는 당내에서조차 이 일부 의원들이 왜 조선일보 등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냐고 하면서 철험회를 이렇게 좀 뭐 강경 세력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철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의원들 모임이고 실제로 의원님들 몇몇을 보면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인성이 부드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철험회 하면은 강성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은 언론이 일부 보수 언론이 철험회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악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김용민 의원님 같으면 이제 공부하는 것 플러스 행동하는 의원님이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앞장서서 행동하는 의원인데 우리 철험회의 모토가 사실은 행동하는 의원 모임입니다. 공부하는 의원 모임 플러스 행동하는 의원 모임. 뭔가 우리 행동을 하자. 그래서 철험회가 많은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당내 현안에 관해서든 당내 민주주의에 관해서든 또는 검찰개혁에 관해서든 계속된 그 입장 표명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하는 의원 모임답게 이렇게 활동해온 것이지 무슨 강성 이런 것으로 매도되는 그런 그 악의적인 프레임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명은 더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철험회가 공부 모임에서 출발했다가 행동하는 의원 모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행동하는 의원 모임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황 의원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 강경파가 아니라 개혁파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개혁이 사실 우리 당내 기존 주류
세력들, 그러니까 당내의 기존의 주류를 형성했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개혁과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당내 기존의 주류를 형성했던 의원님들은 그 기존의 개혁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개혁 과제들. 지금은 사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시민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가 달라서 저희가 마치 강경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파이고 선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 의원님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 강경파라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친명이면 지금 당에서 뭐 당직이라도 하나 맡아야 되는데 아무런 당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친명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파이고 이재명 대표가 깃발을 들고 주장하는 그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함께하는 그런 개혁 세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찰 정권 출현 그리고 검찰 개혁 실패에 좌절한 우리 많은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 네, 원래 사전 질문에 그 황운하 의원님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준비했다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고서 조금 살짝 바꿨는데 한번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황량한 땅에 홀로 검찰 독재 타도의 깃발을 든 황운하 의원. 운명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하지만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삼행시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앞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 뺐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재치 있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황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저는 이제 인사말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잠시 일어서 인사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서 먼저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광주에서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많이 아까 제가 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출판기념회를 할 때도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검찰개혁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검찰개혁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여러 일정이 바쁘시거나 또는 일주일에 고단함을 달래면서 좀 휴식을 취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지금 2시간 반이 흘렀는데 2시간 반 지나는 동안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서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질문 내용이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마지막 어떤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검찰 개혁에 저항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그래도 검찰이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도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고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똑똑하고 뭐 일을 올바르게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깨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 저 수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환상은 확실히 깨졌구나. 이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은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절대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도함, 실정에 기대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는 절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단 한 석이라도 이기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전망하십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탄핵된 것이다. 즉 우리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의미한다. 즉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힘을 잃어서 식물 정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대해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총선 승리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